안녕하세요. 달빛 아래서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달빛 아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범벅장수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 어느 겨울, 깊은 소나무 숲 아래 자리 잡은 작은 고을. 송림리에는 서만복이라는 범벅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복의 집은 초가지붕이 낮게 들이운 작은 집이었지만 마당 한쪽에 놓인 범벅솥에서는 언제나 구수한 콩 냄새와 달큰한 조청 냄새가 피어올랐죠.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면 그는 어김없이 솥 앞에 앉아 나무 국자로 범벅을 천천히 저으며 불 조절에 신경을 쏟았습니다. 범벅이 타지 않으면서도 골고루 익어야 제맛이 나니까요. 여보, 오늘은 콩이 좀 모자라는데 괜찮겠어요? 옥단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만복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묽어도 괜찮소. 어차피 배고픈 이들에겐 한 그릇이 금덩이만 하니까. 장이 파하는 저녁 무렵이면 만복의 범벅 단지에는 늘 조금씩 남은 범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범벅은 어김없이 굶주린 아이들과 늙은이들의 손으로 들어갔죠. 동이 같은 고아 소녀는 두 손으로 그릇을 꼭 껴안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고, 할매 복님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올리며 살았다, 살았어 하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서장수, 그렇게 나눠주면 남는 게 있겠소? 그럴 때마다 만복은 멀리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남는 건 제 배가 아니라 마음이지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래전 어느 겨울날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살이 채 안 되었던 시절, 만복은 한양으로 가는 길에 갑작스러운 눈보라를 만나 길을 잃고 말았죠. 며칠을 굶고 헤매던 그는 결국 어느 주막, 처마 밑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기도 힘들 만큼 기력이 빠진 그때 누군가가 따뜻한 손으로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걸 먹게나. 희끗한 수염을 기른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먹으려던 마지막 찰떡 한 점을 만복의 손에 꼭 쥐어주었죠. 그 찰떡은 세상에서 가장 달고 가장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픈 이를 보면 꼭 나누게. 그게 사람 사는 이치라네. 만복은 그날의 은혜를 평생 비처럼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제 배를 채우는 것보다 남의 빈 배를 채워주는 것이 더 마음 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겨울이 되면 송림리는 점점 더 혹독해졌습니다. 노는 얼어붙고 창고는 텅 비어가고 굶주린 눈망울들은 점점 늘어만 갔죠. 만복의 솥 앞에 모이는 사람들도 하루가 다르게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복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 손 한 번 더 움직이면 누구 하나는 덜 배고프겠지. 어느 날 저녁 장을 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복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그는 어깨에 맨 빈 단지를 다시 한번 단단히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겨울도 무사히 넘겼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이 작은 마음씨,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 따뜻한 손길이 곧 하늘과 산을 흔드는 놀라운 만남을 불러오게 되리라는 것을요. 송림리의 겨울밤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지만 만복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머지않아 온 마을을 밝히는 큰 불꽃이 될 터였습니다. 동짓달 찬바람이 송림리 골목을 파고드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만복의 집 마당에서는 이미 불을 지피는 소리가 들렸죠. 옥단은 마른 나뭇가지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부싯돌로 불씨를 일으켜 손 밑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불이 잘 붙었어요. 옥단의 말에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콩과 좁쌀을 솥에 부어 넣고 천천히 저었습니다. 갓 지은 범벅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겨울 공기를 뚫고 하늘로 올라가며 주변에 구수한 냄새를 퍼뜨렸죠. 그 냄새를 따라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온 것은 동이었습니다. 앙상한 몸에 해진 두루마기를 걸친 소녀는 맨발로 차가운 흙을 밟으며 속가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허리가 굽은 할매 복님이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어왔고 얼굴이 헬쑥한 젊은 과부와 그녀의 어린 아기도 나타났죠.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서장수. 할매 복님의 말에 만복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하지요. 만복은 제 몫을 챙기기도 전에 먼저 남의 그릇부터 정성스럽게 채워주었습니다. 뜨거운 범벅을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잠시나마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두 손으로 그릇을 꼭 껴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범벅을 천천히 떠먹으며 잠시 추위를 잊었죠. 하지만 송림리의 모든 이가 이렇게 따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을 한가운데 우뚝 선 기와집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부자 지주 유만석의 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그 집은 겨울에도 굴뚝에서 연기가 끊이지 않고 마당에는 쌀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었죠. 유만석은 살이 오른 둥근 얼굴에 가느다란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입꼬리는 늘 위로 올라가 있어 무엇을 보든 비웃는 듯한 인상을 주었죠. 그는 비단 도포를 입고 비싼 갓을 쓰고 다녔으며 손가락마다 옷가락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조차 뽐내는 기색이 물씬 풍겼죠. 어느 날 오후 유만석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만복의 속가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멀찌감치 서서 만복이 사람들에게 범벅을 나눠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솥 안의 범벅은 여전히 가득해 보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저 솥에서 나오는 범벅이 참 많구나. 유만석은 부채를 천천히 붙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촌부가 저렇게 공짜로 나눠주니 제대로 장사는 못하겠지. 하지만 저 솥만 내 손에 들어온다면 그의 머릿속에는 벌써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 솥으로 범벅을 끓여 팔면 한 그릇에 얼마씩 받아서 하루에 몇 그릇을 팔 수 있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유만석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로다. 가진 것을 그렇게 함부로 나눠주다니. 그는 만복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저 솥은 금덩이와 다름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유만석은 천천히 돌아서서 자신의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머릿속은 무겁게 굴러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유만석은 사랑채에 앉아 옥장식 부채를 천천히 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남보다 먼저 움켜쥐어야지. 나누기만 하면 제 손에 남는 게 뭐가 있나. 그는 자신이 지금껏 쌓아온 재산을 떠올렸습니다. 논과 밭, 쌀가마니, 비단 옷가지들 모두 남보다 먼저 움켜쥐고 남보다 조금 더 아껴 써서 만든 것들이었죠. 그런 그의 눈에 만복의 나눔은 그저 어리석은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만석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작은 한숨과 눈짓이 훗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재앙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송림리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차갑게 불어왔고 만복의 집 굴뚝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만석의 기와집 안에서는 차가운 계산의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동지를 며칠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만복은 평소보다 일찍 장을 마치고 텅 빈 범벅 단지를 어깨에 메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려 붉게 물들고 있었고 산허리를 감싼 안개는 유난히도 짙어 보였죠. 오늘따라 안개가 많이 끼었구나. 만복은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은 평소에도 어두워지면 위험했지만 안개까지 끼면 길을 잃기 십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해는 빠르게 기울고 있었고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발밑에 깔린 낙엽들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푹신하면서도 서늘한 소리가 났습니다. 만복은 익숙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주변 풍경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평소에 보이던 큰 바위도
굽은 소나무도 안개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 길이 맞는데. 만복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잠시 잦아들었는데 어디선가 코를 간지리는 구수한 냄새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범벅 냄새였지만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단지는 이미 텅 비었고 범벅 냄새가 빠져나갈 시간도 한참 지났으니까요. 누가 뒤따라오는 건가? 만복은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았지만 안개만 자욱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분명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바로 뒤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의 오래된 나무들이 갑자기 숨을 죽이는 듯 고요해지더니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소리를 잃은 것처럼 고요했죠. 그리고 그의 발밑에 비친 그림자가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도 없는데 그림자가 생기다니 만복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깨에 맨 단지를 더 꽉 끌어안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에구, 이 맛있는 냄새는 또 뭐냐? 우렁찬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만복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갈라지더니 사람 키의 2배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그림자 둘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푸른빛 도포를 휘날리는 거구였고 다른 하나는 붉은 옷을 입은 조금 작은 체구였습니다. 두 그림자는 천천히 만복에게 다가오며 코를 벌름거리고 있었죠. 범벅 냄새가 여기서 나는 게 분명한데, 형님, 저기 저 사람 어깨에 단지가 있어요. 만복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국자는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안개 속 그림자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만복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저 두 눈을 크게 뜨고 저 안개 속에서 나타나는 존재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빠르게 뛰고 있었고 숨소리마저 거칠어졌습니다. 과연 이 산속에 나타난 손님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만복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안개 낀 산길 위에서 한 사람과 두 존재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개를 완전히 헤치고 나타난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복의 눈앞에 선 것은 2명의 도깨비였죠. 하나는 푸른빛 도포를 휘날리며 나무 곤봉을 짚고 선 거대한 도깨비, 청목이었고 다른 하나는 붉은 누더기를 걸치고 장난기 어린 눈빛을 반짝이는 주홍이었습니다. 이 냄새 좀 봐라. 콩에, 조청에, 정말 구수하구나. 청목이가 코를 벌름거리며 만복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짙은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걸을 때마다 어렴풋이 방울소리 같은 게 들렸죠. 주홍이는 그 옆에서 빙글빙글 돌며 말했습니다. 범벅장수 아니냐? 우리 배 좀 채워줘라. 만복은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정신을 가다듬고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평생을 굶주린 이들을 먹여온 그였기에 설령 상대가 도깨비라 해도 배고픈 손님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던 거죠. 죄송합니다만 지금 단지는 비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이 멀지 않으니 그리로 모셔서 정성껏 대접하겠습니다. 그 말에 청목이와 주홍이는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도깨비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사람은 처음이었죠. 재미있는 놈이로구나. 좋다. 내 집으로 안내해라. 청목이가 허락하자 주홍이는 신이 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만복은 떨리는 다리를 다잡고 두 도깨비를 이끌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도깨비들이 함께하니 길이 저절로 보이는 것 같았죠. 초가집에 도착하자 옥다는 불쑥 들이닥친 괴이한 손님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소뿔을 더 세게 짚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만복을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여보, 콩을 더 넣고 조청도 듬뿍 넣으시오. 만복의 말에 옥단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범벅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모기와 주홍이는 마당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들이 앉으니 작은 마당이 갑자기 더 좁아 보였죠. 두 도깨비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이렇게 소박하구나. 청모기가 중얼거렸습니다. 주홍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마당 한쪽에 쌓인 빈 단지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단지들은 뭐냐? 만복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범벅을 담아 장에 내다 팔던 단지들입니다. 오늘도 모두 비워서 가져왔지요. 그럼 오늘 장사는 잘 되었겠구나? 주홍이의 질문에 만복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사는 그저 그랬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이들이 배를 채웠으니 그것으로 족하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청모기와 주홍이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이 본 사람들은 대부분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움켜쥐려 했죠. 하지만 눈앞에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윽고 범벅이 다 끓었습니다. 옥단은 집에서 가장 큰 그릇 2개에 범벅을 가득 담아 청모기와 주홍이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범벅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죠. 자, 드시지요. 만복의 말에 두 도깨비는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 있었던가요? 범벅 자체의 맛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정성이었습니다. 청모기와 주홍이는 말없이 범벅을 먹었습니다. 한 그릇, 2그릇, 옥단은 계속해서 그릇을 채워주었고 두 도깨비는 배가 불룩해질 때까지 먹었죠. 그날 밤 작은 초가집 마당에는 처음 보는 존재들을 위한 이 세상에서 가장 정성이 담긴 범벅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두 도깨비의 눈동자에는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불룩해질 만큼 범벅을 먹은 청모기와 주홍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도깨비는 수백 년 동안 산속에서 살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받은 적은 처음이었죠. 서만복이라 했나? 청모기가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복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 마음씨가 참으로 귀하구나. 우리가 도깨비인 줄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정성껏 먹을 것을 내어놓다니. 주홍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욕심을 부리며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는데 말이에요. 두 도깨비는 잠시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홍이가 허리춤에 찬 요술주머니를 털더니 손바닥 위에 금빛으로 번쩍이는 작은 방망이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서만복, 우리가 내게 보답을 하나 하겠다. 주홍이가 말하며 금방망이를 만복 앞에 내밀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방망이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 금방망이를 3번만 두드리면 내 눈앞의 것이 모두 금으로 변한다. 부귀영화를 누려라. 만복은 잠시 그 방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으로 변한다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옥단도 좋은 옷을 입고 동이 같은 아이들도 굶지 않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복은 곧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도깨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망이를 보여줬지만 거절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왜냐? 청모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사 먹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은 제 그릇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만복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굳게 지켜온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목이는 잠시 말없이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푸른 눈동자가 깊게 빛나고 있었죠. 그렇다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청목이의 질문에 만복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슴에 오래 품어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 말고 이 마을의 배고픈 이들이 겨울마다 굶지 않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간 마당에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청목이와 주홍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욕심이 아니라 남을 위한 소원이라니 이런 사람이 세상에 정말 있었던 걸까요? 주홍이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귀와 뺨이 빛나는 그였는데 지금은 눈가까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청목이도 굵은 손으로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청목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단순히 음식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들의 마음도 삶도 함께 바뀌어야 하지. 만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너무 큰 것이었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청목이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진심인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니 우리가 도와주겠다. 주홍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내 그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도록 우리가 작은 힘을 보태주마. 만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죠. 두 도깨비는 천천히 일어서며 만복의 낡은 범벅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 도깨비는 만복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요? 그리고 그 선물은 속림리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겨울밤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목이는 천천히 만복의 낡은 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솥은 여러 해 동안 사용해서 바닥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여기저기 작은 흠집들이 나 있었죠. 하지만 청목이의 눈에는 그 솥이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보였습니다. 이 솥에는 이미 내 정성이 가득 배어 있구나. 청목이가 굵은 손을 뻗어 솥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솥이 희미하게 푸른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홍이도 다가와 솥 위에 손을 얹었고 이번에는 붉은 빛이 섞여 들어갔죠. 들어라, 서만복. 청목이가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솥으로 범벅을 끓이면 아무리 퍼내어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이 솥은 항상 따뜻한 범벅으로 가득할 것이니라. 만복은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도깨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었죠. 주홍이가 장난기 섞인 얼굴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야 해요. 이 범벅은 오직 굶주린 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만 먹여야 합니다. 청목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욕심 많은 자가 제 배만 채우려고 이 범벅을 훔쳐가면 그 범벅은 단단한 돌로 변해버릴 것이다. 또한 그 욕심쟁이에게는 큰 깨우침이 있을 것이니 함부로 이 솥을 탐해서는 안 된다. 만복은 그 말의 무거움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큰 책임이었죠. 그는 두 손으로 솥을 껴안듯 안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한 기운을 뿜어내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청목이와 주홍이는 낮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고 주변의 나무들도 함께 흔들리는 것 같았죠. 솥 안에서는 부르르 떨리는 소리와 함께 아무것도 없던 솥 바닥에서 범벅이 스스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옥단은 그 광경을 보며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만복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죠. 범벅은 점점 더 많아지더니 이윽고 속 가득 차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마당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제 시험해 보거라. 청목이의 말에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솥 안에 범벅을 한 국자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놀랍게도
국자로 퍼낸 자리는 금세 다시 범벅으로 채워졌습니다.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 끊임없이 범벅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입니까? 만복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주홍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솥은 당신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 모두의 것입니다. 청모기가 다시 한번 단단히 일렀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이 축복은 저주로 변할 것이다. 항상 마음을 바르게 가지거라. 만복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벅찬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목이 메어왔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도깨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몸이 점점 흐릿해지더니 이윽고 안개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모기의 목소리만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잘 쓰거라, 서만복. 내 마음이 온 마을을 밝히기를. 도깨비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만복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그 별빛이 솥 위로 내려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솥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복이 되게 해주세요. 만복의 기도가 겨울 밤 공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옥다는 남편의 옆에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서 따뜻한 기운을 내뿜는 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송림리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밝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초가집 마당에서는 세상을 바꿀 기적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만복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을까 싶어 마당으로 나가보았지만 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뚜껑을 열어보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범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인가 봐요. 옥단도 놀란 얼굴로 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만복은 조심스럽게 국자로 범벅을 한 그릇 떠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퍼낸 자리가 금세 다시 채워졌죠. 아무리 퍼내도 솥은 계속 가득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평소처럼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온 것은 동이었습니다. 앙상한 몸에 해진 두루마기를 입은 소녀는 멀리서부터 범벅 냄새를 맡고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서 아저씨, 오늘도 범벅 좀 주세요. 만복은 환하게 웃으며 큰 그릇에 범벅을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동이는 두 손으로 그릇을 꼭 안고 뜨거운 범벅을 후후 불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 뒤를 이어 할매 복님이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어왔고 어린아이를 업은 젊은 과부도 나타났습니다. 만복은 그들 모두에게 정성껏 범벅을 담아 주었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10그릇, 아무리 퍼내도 솥 안의 범벅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오늘 범벅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정말 이상하네. 아무리 먹어도 줄어들지 않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만복과 옥다는 그저 웃으며 계속 범벅을 나눠 주었습니다. 도깨비들의 비밀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 기적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송림리뿐만 아니라 이웃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짜로 먹는 게 미안하다며 손사래를 치던 이들도 따뜻한 범벅 한 그릇 앞에서는 결국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장수. 덕분에 오늘 하루 살았습니다. 할머니, 천만에요. 배고프시면 언제든 오세요. 만복의 마당은 날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주린이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고 만복과 옥다는 지치는 기색 없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동이는 신이 나서 사람들을 줄 세우는 일을 도왔고 할매 복님은 젊은이들에게 덕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죠.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받기만 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자신들도 무언가를 가져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이는 집에서 키운 물을 가져왔고, 어떤 이는 마른 나뭇가지 한 묶음을, 또 어떤 이는 김치 몇 포기를 들고 왔습니다. 서장수, 이것밖에 없지만 받아주시게나.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물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가져온 사람은 김치를 받아갔고, 나뭇가지를 가져온 사람은 콩 한 줌을 받아갔죠. 만복의 마당은 이제 단순히 범벅을 나눠주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작은 장터가 되어갔습니다. 송림리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누면 채워진다는 진리를 사람들이 몸소 체험하기 시작한 거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더 밝은 빛이 돌았고 서로를 대하는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경을 멀찌감치 바라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만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와집 담장 너머로 만복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따뜻함보다 셈법이 먼저 떠올랐고 입꼬리는 기묘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저 솥에 분명 무언가 비밀이 있다. 저렇게 많은 범벅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유만석의 머릿속에는 어두운 생각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따뜻한 변화는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저 신비로운 손만이 그의 욕심을 자극하고 있었죠. 이때부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유만석은 마침내 결심하고 만복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하인을 보내 정중하게 만복을 자신의 사랑채로 초대했습니다. 만복은 고을의 어른이 부르니 거절할 수 없어 깨끗이 옷을 차려입고 유만석의 집으로 향했죠. 기와집 안은 화려했습니다. 비단 병풍이 쳐져 있고 자기로 만든 찻잔들이 반짝였으며 사랑채 바닥에는 비싼 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유만석은 만복을 앉히고 옥장식 부채를 천천히 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장수, 요즘 참 대단하더군. 온 마을 사람들이 자네 집 앞에 줄을 서고 있지 않은가. 과찬이십니다. 그저 배고픈 이들을 돕는 것뿐입니다. 만복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만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손 말이야. 참 신기하더군. 아무리 퍼내도 범벅이 줄지 않는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사실인가? 만복은 잠시 망설였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만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저 솥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부채를 접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서장수,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그 솥을 내게 넘기는 게 어떻겠나? 내가 넉넉히 값을 쳐주겠네. 은자 100냥이면 어떤가? 은자 100냥이면 평민이 평생 벌기 힘든 큰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돈이 부족한가? 그럼 200냥을 주겠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솥은 제 것이 아니라 배고픈 이들의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요. 만복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유만석의 얼굴에 잠시 굳은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웃음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허,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곤란하지. 내가 그 솥을 가지면 이 고을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네. 자네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복의 단호한 태도에 유만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만복을 돌려보냈습니다. 알겠네. 오늘은 이만 가보게.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찾아오게나. 만복이 떠난 후 유만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부채를 탁자에 내던지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리석은 놈 같으니라고. 좋은 제안을 마다하다니. 하지만 그는 곧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어차피 저 촌부가 평생 쓸 것도 아니지. 내가 가져다가 더 크게 쓰는 게 오히려 세상을 위한 일이 아닌가? 유만석은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 솥을 가지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의 배고픔보다 장부에 적힐 숫자가 금전이 먼저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만석은 집안의 측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술상을 차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저 솜만 손에 넣으면 이 고을뿐 아니라 인근 고을까지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소. 이것은 백성을 위한 일이오.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욕심을 포장했지만 그의 신복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로운 솥을 소유하는 것임을. 그런데 서만복은 팔 생각이 없다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한 신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만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팔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지. 그 순간 바깥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경고하는 것 같았지만 유만석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유만석은 어두운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몰래 그 솥을 빼앗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깊은 밤이었습니다. 유만석의 신복 셋이 검은 옷을 입고 만복의 집 마당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담장을 넘어 마당 한쪽에 놓인 범벅솥 앞으로 다가갔죠. 조용히 해. 사람을 깨우면 안 돼. 한 신복이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솥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셋이서 힘을 합쳐 겨우 솥을 들어 올려 천천히 담장 밖으로 옮겼습니다. 방 안에서 잠결에 뒤척이던 만복은 불길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솥을 가져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는 급히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솥은 신복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누구요? 만복이 소리쳤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복은 무릎을 꿇고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여보. 옥단이 나와 남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곧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괜찮소. 도깨비들이 말했지 않소. 욕심 많은 자가 가져가면 범벅이 돌로 변한다고. 다음 날 유만석의 넓은 안채 마당에는 새로 들여온 큰 솥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인들은 만복에게서 흘러나온 방법 그대로 콩과 좁쌀을 넣고 범벅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만석은 사랑채에서 흡족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좋아. 저 솥으로 범벅을 끓여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게다. 범벅이 다 끓었습니다. 유만석은 직접 국자를 들어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으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던 범벅이 갑자기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뭐야? 유만석은 놀라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범벅은 순식간에 회색 돌덩이처럼 변해 땅에 떨어지며 딱딱한 소리를 냈습니다. 솥 안의 범벅도 모두 돌로 변해버렸죠. 이럴 수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당황한 유만석이 소리쳤을 때 솥이 점점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변 공기가 일렁였습니다. 하인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죠. 바로 그때 아무도 들어온 적 없는 사랑채 기둥 뒤에서 두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푸른 도포를 휘날리는 청모기와 붉은 옷을 입은 주홍이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더냐? 청모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유만석은 그제야 두 무서운 존재를 보고 바닥에 엎드려 떨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이를 위하라고 했더니 내 배를 채우고 돈을 벌 궁리만 했구나. 주홍이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내게는 이미 많은 것이 있는데도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 하다니. 유만석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청목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서만복에게 빌어라. 우리는 다만 내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줄 뿐이다. 그러면서 청목이는 유만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내 혼자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나누며 쌓이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유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솥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집안 곳곳에 고약한 탄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도깨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돌로 변한 범벅과 무너진 유만석의 자존심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만석은 직접 솥을 들고 만복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초라한 모습이었죠. 만복은 마당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서장수, 아니, 서선생. 유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솥을 돌려드리고 용서를 빕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만복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깨달으셨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유만석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토록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유만석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창고에 쌓여있던 쌀을 조용히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죠. 이 쌀을 받아 주시오. 제가 늦게나마 깨달은 것을 실천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차 유만석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결국 사람이었고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송림리는 점점 더 따뜻한 마을이 되어 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만복의 손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조금씩 내어놓아 서로의 허기를 채워주기 시작했죠. 제가 물을 좀 가져왔는데 나눠 드려요. 저는 김치가 있습니다. 함께 나눠 먹어요. 마을에는 배고픈 이가 있으면 누구든 한 숟가락씩 보태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퍼졌습니다. 만복의 마당은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범벅만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만복이 혼자 마당에 나와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청목이와 주홍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서만복. 청목이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복은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죠. 도깨비님들, 다시 뵈어 반갑습니다. 주홍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마을이 많이 변했네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청목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 스스로 나누는 법을 알았구나. 우리 요술솥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겠다. 만복은 놀라 물었습니다. 솥을 가져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이 솥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지 영원히 의지하라고 준 것이 아니니까. 청목이가 솥에 손을 얹자 솥이 은은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밝아지더니 이윽고 솥 전체를 감쌌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선물은 이미 내 마음속에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 주홍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마을은 영원히 따뜻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솥은 조용히 빛을 내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복은 텅 빈 마당 한가운데 서서 묵묵히 손을 모았습니다. 도깨비들이 준 가장 큰 선물은 솥이 아니라 나눔의 뜻을 모두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었구나. 그가 중얼거리는 사이 송림리의 겨울밤 하늘에는 따뜻한 달빛이 환히 내려앉았습니다. 비록 신비로운 솥은 사라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나눔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풍요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송림리 사람들 모두가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만복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도깨비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송림리의 겨울은 여전히 춥지만 사람들의 마음만은 언제나 따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송림리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